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컨설팅 부분 총 4챕터로 구성이 되었네요. 품질 관리 컨설팅, 그 다음에 트렌드 플래닝, 벤치마킹까지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서비스 품질 관리 컨설팅. 자, 여기에서는 우리 갭 모형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4장에서 서비스 품질 모형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 품질 모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갭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라는 정의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이라는 것은 고객이 안고 있는 기대와 지각 차이의 일치 또는 불일치에 의해 품질에 평가되는데, 이때 기대와 지각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서비스 갭이라고 한다. 정의가 시험 문제 한 3번 정도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정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도 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객 갭은 기대 서비스와 지각 서비스의 차이에서 우리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고객의 기대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4장까지 쭉 배우면서 고객 기대 원천은 이미 다 배웠던 부분인데, 조금 구분을 해보면 마케터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마케팅 믹스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P 플러스 3P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가격이나 광고나 판매 촉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터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케터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 없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는 고객의 영역이죠. 그죠? 고객의 니즈나 구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초창기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터가 통제 가능한 것, 제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구분해서 우리가 고객의 기대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갭 모형에서는 갭은 갭 1에서부터 갭 5번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갭 1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객의 기대를 마케터가 조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기업이 알지 못할 때 생긴다. 그래서 우리 촉진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그 조사 실패라고 보시면 되죠. 경영자가 고객 기대 파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관리 단계, 그 다음에 불충분한 서비스 회복이다. 관리 단계가 우리가 많아도 우리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방안은 당연히 조사를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조사를 잘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기대 조사, 그다음 고객의 불평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불평이 나왔으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상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 우리가 저기에서 보면 상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현장 순회 관리를 MBWA를 한다. 조직의 관리가 저기 보면 단계가 많았기 때문에 단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소하면 된다. 그래서 갭 1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각각 기억하시고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조사 실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갭 2가 나타나는 것은 적합한 서비스 설계 표준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해의 차이라고도 하고요. 원인은 서비스 표준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뭐죠? 설계가 잘못되었겠죠. 어설픈 서비스 설계, 그 다음에 고객 중심적인 업무 표준화가 결여되었을 때, 그리고 부적합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스케이프다. 우리 서비스 스케이프는 우리 개론 5장에서 아마 정의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제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에요? 주변 물리적인 증거도 여기 다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는 어설픈 서비스 설계니까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서비스 설계를 해라. 그리고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목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표준화, 그 다음에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스케이프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공이 빠졌죠. 제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 2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 표준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표준 매뉴얼이 표준이 잘못 설계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갭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 공급의 문제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공급이 공급을 균형을 맞추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균형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정책의 결함.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역할 모성이나 역할 갈등이 생겼고요. 부적절한 평가 보상 시스템, 권한임이나 지각된 통제 및 팀워크가 부족했을 때 발생하더라. 그러면 인사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피드백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접점 근무자에 대한 권한임이나 팀워크를 형성시켜준다. 그 다음에 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감독 통제 시스템이 또 문제겠죠. 그러면 업무가 적합하지 않았으니까 업무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적합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기술이나 업무의 적합성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인식된 통제 권한을 제공한다. 경영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갭 3 같은 경우는 서비스 표준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제공하려고 하는 표준 매뉴얼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다? 수요 공급의 문제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갭 4번은 우리가 서비스 전달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갭 4는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거나 부적합하거나 그 다음에 과잉 약속하거나 커뮤니케이션 중에 그러면 기업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광고겠죠. 그죠? 고객에게 광고를 할 때 과잉 광고를 했거나 부적절한 광고를 했을 경우죠. 그죠? 고객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통합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수평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하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와 인적 판매에서 정확한 약속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기대에 효과적인 관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갭 4에는 커뮤니케이션이 핵심 키워드였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갭 1은 핵심 키워드가 고객 조사 실패 기억하시고요. 갭 2는 서비스 표준 매뉴얼이 잘못 설계된 거죠. 그죠? 어설픈 서비스 표준의 설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고, 갭 3은 수요 공급 문제, 인사정책의 모호함, 그죠? 갭 4는 무조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갭 5번은 1, 2, 3 전체가 문제고, 1, 2, 3 전체를 다 줄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기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고객 기대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있어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적정한 서비스가 있을 거고, 희망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서비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 서비스는 최저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저 수준의 기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고객이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한 서비스 수준, 즉 최소한의 허용 가능한 기대 수준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성과의 최하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객이 그래도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최저 상태, 고객은 희망 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충족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 서비스 수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 서비스 수준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기억할 문장은 이 문장. 희망 서비스는 뭐죠? 제공받을 때 서비스에 대한 희망의 수준이나 바램,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적인 것은 뭐죠?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을 우리가 이상적인 서비스 수준이라고 한다. 그럼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진다?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된 서비스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받을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고객이 실제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을 우리가 예측된 서비스라고 하고요. 예측된 서비스는 이상적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 영역은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허용 영역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은 희망 서비스 수준과 적정 서비스 수준 사이의 영역으로 미발각지대라고 해요. 서비스 실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발각지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허용 영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미발각지대, 서비스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서비스의 이질적인 특징, 즉 다양성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고객의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서비스의 허용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확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문장 잘 바뀌니까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오늘은 내가 밥을 먹다가 밥에 머리카락이 났을 때 건져내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가 허용 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는 위치할 경우 고객은 서비스 성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반응을 보인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허용 구간은 고객과 서비스 차원에 따라서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정도 키워드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고객의 내적 요인이 있어요. 고객의 영역이죠. 그죠? 고객의 내적 영역 같은 경우는 개인적 니즈에 따라서, 그 다음에 관여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의 헥스마 서비스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요. 외적 요인은 경쟁적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구전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뭐 대조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기업적 요인은 대부분이 마케팅 믹스적인 요인이 여기 다 들어가죠. 그죠? 여기 밑에 이 부분이 뭐 3P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4P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상황적인 요인은 기업 요인, 외적 요인, 내적 요인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구매 동기에 따라서,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래서 나의 감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시간적 제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어떤 요인이다? 상황적 요인이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 뭐 초창기는 연결해서 다 시험에 다 나오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서비스 기대 영향 요인 중 내적 요인이 아닌 것은 가장 많이 되는 게 구전 또는 사회적 상황.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도 요 두 개가 가장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상황적 요인의 설명도 시험 문제, 개념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고객 만족 트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는, 우리 트렌드라는 것은 뭐죠? 뭐 경향이다,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트렌드는 TREND라는 영어를 쓰고요. 스펠링이 다르죠. 그죠? 유행은 패드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쓴다. 단어의 모양이 다른 거는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트렌드는 일반적으로 동향이다, 경향이다, 추세라고 얘기했고, 여기 2번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유행이다, 유행으로 변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으로 하면서 유행은 패드인데 이게 같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창성이나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을 따라 할 수 있는 걸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의 구분은 공간적으로는 밑이다, 것이다, 초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시간으로는 단기다, 중기다, 그 다음에 초장기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트렌드다라고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유행은, 패드는 트렌드와 같은 의미로 혼돈되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행은 트렌드와 다른 개념으로 보통 단기적인 유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패드, 유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트렌드는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행은 이거잖아요. 올 가을에 여성분들의 립스틱의 색깔은 뭐 분홍색이 유행할 거예요. 아니면 뭐 핑크색이 핫핑크색이 유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을에 유행하는 핫핑크는 뭐죠? 가을 한철로 끝나죠. 잠깐 유행했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인 걸 얘기한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렌드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서 트렌드와 패드는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경제학에서 트렌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해요? 성장, 정책, 후퇴 등의 경제의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마케팅 관점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요? 과거와 현재 현상들을 바탕으로 미래에 전개될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 그죠? 대응하는 것이 트렌드를 중요시하는 이유죠. 마케팅에서는. 그 다음에 트렌드는 유행과 대별되는 말이다. 같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기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5년 또는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트렌드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정 시점에서 하나의 징후로 출발해서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이며 동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 그다음에 이는 인구 통계 변화에 따라서 대중의 가치관에 따라서 태도 변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점진적이고 광범위하게 변화한다. 이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렌드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트렌드의 유형은 메타다, 메가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사회, 소비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마케팅 트렌드, 주류 트렌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트렌드는 일반적인 거. 그래서 문화 전반에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트렌드다. 자연의 생태계처럼 아주 긴 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것. 그래서 기본성이나 기본 법칙이나 영원성을 가진 진화의 법칙이다. 해서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는 나왔고요. 각각 문제가 다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거는 메타 트렌드 기억하시고요. 메가 트렌드, 메타가 아니고 메가 트렌드는 단어 자체에서 벌써 메가는 뭐죠? 뭐 거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와 함께 형성된 트렌드가 모여서 어때요? 사회의 거대한 조류를 형성하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한다. 그래서 존 네이스비츠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는 일반적인 트렌드와 좀 다르겠죠. 그죠? 조건이 시험 문제 또 잘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3년에서 30년에서 50년간. 아까 그냥 트렌드는 5년에서 10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가 트렌드는 30년에서 50년 동안 지속된다. 삶의 모든 영역에 징후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글로벌한 성격을 가져야 되고, 즉 반발. 그죠? 일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마케팅 언어에 국한된 것이다. 뭐 이렇게 실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소수의 열정적인 집단이 동조하는 작은 변화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트렌드는 여기 보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감정과 동경, 문화적 갈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트렌드 같은 경우는 기술, 경기, 소비 문화로부터 그죠? 소비 표층 영역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 뭐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다 한 번 이상. 한 번이 아니고 한 5-6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마케팅 트렌드는 전적으로 마케팅 언어와 마케팅 현상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걸 마케팅 트렌드라고 하고요. 주류 트렌드는 정의가 시험 문제 빈도가 초창기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트렌드가 보다 강해지면 궁극적으로 전 사회를 관통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극에는 주류가 된다 그래서 주류 트렌드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사회와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새로운 소비 경향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과 제품에 영향을 주는 6가지 거시 환경 지표로 인구, 기술, 소득, 경제, 그죠? 정치, 법률, 사회, 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류 트렌드에 대한 정의도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도수는 주류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주류, 그 다음에 메가, 주류, 메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트렌드의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나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고객 만족 플래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 수립, 플래닝.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우리 2022년이 벌써 좀 많이 지나갔죠. 그죠? 2022년이 되기 전 2021년 12월쯤에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겠죠. 2022년에 대한. 이때 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게 기업의 측면이지만 우리의 측면으로 자기 경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플랜은 뭐죠? 이 계획 수립을 이루는 산물이 계획,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계획 수립의 정의가 시험 문제 한 10번은 나왔는 문제긴 해요. 근데 어렵지 않는 문제니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첫 번째는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 지침이 된다. 그리고 조정을 도울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리고 통제의 근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2년 그럼 계획을 우리 한번 수립해 볼까요? 우리 토익 점수를 900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토익 900점이라는 계획 수립 목표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 무엇을 토익 900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언제? 이거를 지금 현재 8월이죠. 그죠? 8월 31일까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어디서? 집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학원에서 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뭐죠? 학원에 가서 수강을 1대1로 할 것인가? 또는 단체로 할 것인가? 이러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죠. 그죠?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목표 도달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웠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8월 1일까지는 놀면 된다, 안 된다? 우리 휴가철이 있지만 놀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통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 관리도 자동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나의 행동에 지침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날짜가 8월 31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중도를 높여주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하려면 성공적인 목표의 조건이 있겠죠. 그죠? 목표를 세울 때 조건.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토익 900점, 아니 930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간 명시,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아마 실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실무 파트에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해라, 측정 가능하게 해라, 기간 명시해라,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것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의 절차가 순서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왔던 문제인데 계획 수립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초창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각에 대한 게 아마 가로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가로. 여기서 가, 나, 다, 라, 마, 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각각 연결하는 문제가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실행 검토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고요. 항상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가장 빈도수 높은 게 뭐다? 2단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 수립할 때, 계획 수립할 때 목표 기술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기업에서는 2단계에서 우리가 기업의 사명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계획 수립 절차 중 기업의 사명을 설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2단계는 기업의 목표 기술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기업의 환경 분석해야 되죠. 사업 분석에 따라서 기업의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한다. 그다음 마케팅 목표 설정을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그죠? 측정 가능하고 기간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략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경영 실행 및 재검토를 해야 되죠. 경영자는 전략계획 실행에 주의 있게 통제하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연결하는 단계. 순서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획 수립의 절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의 유형은 우리가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에 따라서 적용 범위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간에 따라서는 단기 계획 1년 이하 계획, 그 다음에 중기 계획은 1년에서 2년, 그 다음에 장기 계획은 3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뭐죠? 마케팅 실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부분 생산시설의 가동률만 변경하여 효과가 마케팅 실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적으로 이 지문으로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라 기간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기간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일단 중기 계획 같은 경우는 기업이 시설을 확충하거나 축소하여 그 효과가 마케팅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계획이다. 1년 이상, 그죠? 장기 계획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혁신,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기업의 현재 수익과 미래 수익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올바른 자원을 배분하는 것. 이거 안 외우셔도 되고 뭐만 외우시면 된다. 1년 이하, 1년 이상에서 2년, 그 다음에 3년 이상 기간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 적용 범위에 따라서 이제 전략과 전술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전략 계획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직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그래서 좀 장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어떤 계획이다? 중기 계획, 좀 긴 거. 그러면 우리 전술 계획은 뭐죠? 조금 단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위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조직의 목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조달과 배분 그리고 수행 방안을 결정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전술 계획은 구체적이죠. 그죠? 그래서 전략을 우리가 다 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이다. 이때는 중간관리자나 초급관리자가 계획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 같은 경우는 초급관리자, 중간관리자가 아니죠. 중간관리자 이상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 같은 경우는 전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획을 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자원의 비중을 둔 그래서 생산계획이나 재무계획, 마케팅계획, 인적자원계획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게 운영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던 문제니까 각각 연결하는 거. 전략적인 거는 조금 장기적인 거. 전술은 전략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는 중간관리자, 초급관리자가 들어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치마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벤치마킹의 정의는 시험 문제 잘 나왔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은 뭐죠? 우리 기업보다 더 잘하는 경쟁사에 가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데 이게 모방은 아니다. 그죠? 모방이 아닌 보고 뭘 한다? 창의적인 걸 얹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 자신의 경영 프로세스와 성과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비교 평가해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과 혁신을 시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조직의 향상을 위해 최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된 조직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작업 과정을 검토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벤치마킹 그러면 특징을 그냥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벤치마킹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보다는 조직 밖으로 가는 경향이 더 많죠. 그죠? 그렇다고 조직 내에서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다? 외부적 관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기초한다. 우리 정보를 찾으러 가잖아요. 정보 집약적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행동이 수반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벤치마킹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당연히 가장 바꾸기 쉬운 게 뭔가요? 한 글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외자를 뭐로 바꾸면 돼요? 내로 바꾸면 되죠. 그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벤치마킹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기업 내에서 하는 게 내부, 그 다음 경쟁사를 찾아가서 하는 게 경쟁, 그 다음 뭐요? 어떤 제품, 같은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그 동종업계의 제품의 기능을 벤치마킹하는 거. 그 다음에 포괄 벤치마킹은 관계없이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벤치마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부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위치나 사업장이나 부서, 사업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벤치마킹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정보 수집이 용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사 내의 활동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조사와 분석 활동이 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쟁 벤치마킹은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애플과 삼성처럼 그죠? 스마트폰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접적인 경쟁자 사이에서 벤치마킹 활동하는 거다. 그래서 애플은 삼성, 삼성은 누구? 애플을 벤치마킹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죠? 비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어때요? 당연히 정보를 오픈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 어렵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능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최신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롭고 혁신적인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방법을 이전해 올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벤치마킹 활동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는 우리 포괄 벤치마킹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포괄 벤치마킹은 관계없이 다른 업종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스펜돌리라는 학자가, 경영학자가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가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겠죠. 모방이 쉽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벤치마킹은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하는 이유는 뭐다?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세 번째는 거기에서 뭘 찾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좋은 점. 그 다음에 경쟁업체 또는 초우량 기업의 제품 경영 프로세스를 비교함으로써 뭐예요? 자사의 경쟁력 또는 서비스 향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추구하는 적절한 목표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벤치마킹에 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다라면 아, 틀린 예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부분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장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